안녕하세요. 이현능 교수의 경제 프로그램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초대 손님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관심 많은 분야가 요즘 뭐 주식시장이고 그리고 또 부동산일 텐데요. 일단 주식시장은 오늘 한숨 쉬고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 김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인만입니다. 네, 우리 구독자님들 대부분 다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래도 간단히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기린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운영하고 있는 기린만이고요. 김구라 씨하고 그리구라 채널에 유튜브도 같이 하고 있고 여러 방송에 나오고 있는데 저를 아시는 분들은 많은 응원 좀 해주시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제 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그 말씀 안 하셔도 방송 다 끝나고 나면 당연히 우리 김 소장님 팬이 될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본격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무엇보다도 제일 궁금해 하시는 거 앞으로 집값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너무 시기적으로 집값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데 일단 집값을 볼 때 대상 지역 범위가 좀 달라집니다. 전국을 보게 되면 집값은 안정이에요. 전국 통계를 보게 되면 작년도 안정이고요. 올해도 안정입니다. 앞으로도 안정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반평균이 80점 안정권이라고 해서 이게 안정이라고 말하기에는 전교 1등 하는 친구가 있고 내 성적이 95점일 수도 있고 60점일 수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국 평균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서울 수도권과 그 외 지역으로 일단 섹터를 좀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첫 번째 섹터입니다. 그러면 서울 수도권 지역은 강세 흐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요와 공급 밸런스인데요. 저는 부동산을 바라볼 때 특히 아파트 시장을 바라볼 때 집값이 올라야 된다, 집값이 내려야 된다 이런 당위성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담백하게 수요와 공급입니다.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상승 압력이 높아지는 거고요. 공급 대비 수요가 낮으면 이제 하방 압력이 높아지는데 거기에 이제 유동성이라는 무기가 하나 딱 달라붙게 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보게 되는데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고질적인 공급 부족 수요 과잉 지역입니다. 이거는 오래됐습니다.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조선시대 한양도 공급 부족 수요 과잉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 문화 구조상 우리는 서울 1극 체제거든요. 수도 서울의 모든 행정기관과 대기업 본사와 문화 모든 게 인프라가 다 한 곳에 몰려 있는 거고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를 보더라도 이웃나라 일본을 보더라도 나눠져 있죠. 지방자치가 굉장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도쿄가 워낙 글로벌 도시이긴 합니다만 오사카, 후쿠오카 각 도시별로 은행들도 다 다르고요. 분권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서울 1극 체제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서울에 몰려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수요 과잉이 되는 거고요. 최근에 제가 대구에 이제 강연이 있어서 대구 갔다가 수성구에 있는 부동산 잠깐 둘러보니까 이야기하다 보니까 부동산 사장님도 마지막에는 우리 딸도 며칠 전에 서울에 올라갔다. 왜? 일자리 때문에. 20살, 25살 때 이제 서울로 올라갑니다. 대학교 때문에 한번 올라가고요. 25살이 되면 취직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 때문에 서울에 올라갑니다. 저도 고향이 지방이거든요. 제 친구들도 지방에 있는 촌놈들이 다 지금 서울에 올라와 있습니다. 수요 과잉입니다. 수요가 과잉이니까 공급이 부족하죠. 서울의 주택이 350만 호가 넘고 아파트가 180만 호가 넘는데 이 도시, 이 땅덩어리에 이 정도 아파트면 저는 공급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공급 대비 수요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니까 상승 압력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일시적으로 어떤 유동성 문제라든지 금리 문제라든지 어떤 정책적인 변화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수급 밸런스를 깨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 수도권 핵심 지역들은 상승 압력이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는 우상향 전망을 합니다. 장기적인 우상향이 또 무슨 말이냐면 많은 분들이 집값은 무조건 올라라고 하는데 집값은 무조건 올라가지 않습니다. 주식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올랐다.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이게 그래프 구간을 보게 되면 올라가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막 지그재그 움직이면서 올라가잖아요. 집값도 비슷합니다. 3년 전에 2022년, 2023년에 고점 대비 30%뚝 떨어질 때도 있었기 때문에 떨어집니다. 하지만 10년 후, 15년 후는 지금보다 서울 집값은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우상향이기 때문에 수도권 서울 지역은 우상향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지방은 최악의 상황
바닥은 찍은 것 같은데 입주 물량도 줄어들고 있는데 여전히 미분양도 많이 남아 있고 일자리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직은 본격적인 지방 회복을 점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한 2028년 정도는 지나야 저는 어느 정도 키 맞추기식 회복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지금은 아직 지방 회복 상승을 논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 내에서도 좀 섹터를 또 구분해야 돼요. 서울 내에서는 무슨 섹터를 구분하냐면 강남 3구, 용산구, 마포, 성동 같은 한강벨트, 한마디로 20억 넘어가는 아파트 구간, 고가 아파트 1분위, 2분위 아파트 시장이 있고요. 15억 이하 대출 6억까지 나오는 한마디로 3분위 1, 2, 3, 4, 5분위 20% 단계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상위 10%와 그 다음 2분위는 별도의 시장이고 3분위 이하는 별도의 시장입니다. 왜 이렇게 시장을 나누냐면 지금 3분위 이하 아파트 시장 있잖아요. 서대문, 동대문, 금광구, 노도강, 경기도도 판교하고 분당, 과천은 서울의 마포급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쪽 한강벨트로 집어넣어줘야 되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이제 서울 다른 권들인데 왜 이 지역을 나눠야 되냐면 최근에 화두가 전세난입니다. 전세난. 전세 매물이 없어요. 현장에 가보시면 압니다. 전세 매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한 개, 두 개. 제가 어제도 김포에 갔다 왔는데 규제 지역이 아니거든요. 아닌 김포에도 전세 매물이 굉장히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혼부부들, 30대 신혼부부들이 갈 수 있는 아파트들이 3분위 이하 대출 6억까지 나오는 구간인데 이쪽 아파트들은 상당한 강세 흐름 유지되고 있습니다. 왜? 전세가 없으니까 월세로 가야 되는데 월세로 갈 바에는 집을 사자라고 하는데 천정부지 뭐 20억, 30억 아파트를 사는 건 부모님 잘 만나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이분들이 갈 수 있는 게 15억 이하 아파트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들 아파트 시장은 올 하반기 내년에도 저는 강세를 보일 것 같고요. 천정부지 올라간다기보다는 좀 올라가면 여기 너무 비싸? 그 옆지역 이렇게 풍선 효과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고가 아파트 시장은 한 8월까지는 저는 그냥 숨고르기 관망 흐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최근 상승률을 보게 되면 부동산은 상승률이 쭉 올라가다가 약간 주춤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집주인들은 일단 양도세 중과세가 시행이 됐기 때문에 매물 회수하고 호가 올렸는데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은 이 호가를 내가 따라가도 될까? 이거 뭔가 7, 8월에 부동산 대책 세제 개편안 뭔가 나올 것 같은데 그거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겠지? 3월, 4월 급매물이 나왔는데 내가 지금 좀 일찍 샀으면 좋았는데 굳이 지금 따라가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자들은 관망세, 집주인들은 호가 올리다가 스탑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저는 추석까지는 이어질 것 같고요. 그 전에 7, 8월 정부가 무슨 대책을 꺼내놓느냐에 따라서 고가 아파트 시장 1분위, 2분위는 또 다른 흐름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정리를 너무 잘해 주셨는데요. 저는 오늘 대화의 초점을 일단 서울 그리고 수도권으로 좀 한정을 하고 그리고 또 정책 관련해서도 기왕이면 현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집권한 이후에 현재까지의 부동산 시장, 특별히 이제 서울 수도권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동향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또 현재에서 어떤 시점이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이번 지방선거 이전과 이후가 좀 다를 수 있지 않겠느냐. 좀 전에 김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격적으로 이제 세제 개편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여태까지는 뭐 세제 개편보다는 지난번 6.27 대책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로 나왔던 것이 일단 수요 관리 대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를 아예 규제를 하고 대출 규제를 하고 또 그런 뿐만 아니라 한쪽에서 이제 공급을 늘리겠다. 뭐 이런 정책으로 크게 두 개로 나뉘어서 해왔고 이제 가장 최근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를 유예하던 것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원복시켰는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지금까지는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레토릭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어쨌든 집값 잡겠다. 우리나라 정말 병폐가 바로 이 부동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착은 보면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들이 계속 연이어 왔으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가 너무 중요한 단도직입적으로 세제 개편은 어떻게 될까요? 보통 7월에 매년 이제 세제 개편이 있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세제 개편이 나오죠. 최근에 이제 어떤 기사를 보니까 평행 이론이 나왔더라고요. 문재인 정부와 현 정부의 정책이 평행 이론이다라고 나오는데 보니까 상당한 공통점은 있습니다. 두 정권 모두 조기 대선으로
정권을 잡았고 출범하고 한 달 정도 있다가 첫 대책이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모두 다 대출 규제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6.27 대책이 나왔고요. 문재인 정부 때는 6.19인가 뭐 아무튼 뭐 대출 정책이 나오고 그 다음 나온 수요 억제 정책이 문재인 정부는 8.2 대책이라고 해서 서울 전역을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습니다. 현 정부는 11호 대책에서 묶었죠. 토지거래가까지 묶었습니다. 가는 패턴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게 공급 대책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공급 대책도 용산, 뭐 태릉 CC 많이 들어봤죠. 문재인 정부 때 현 정부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의 패턴이 비슷하다. 이제 남은 게 세금인데 큰 규제는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출 규제, 금융 규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역 규제라고 하죠.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토지 거래가 지역을 묶는 규제가 있고 세 번째는 세금 규제가 있는데 대출 규제와 지역 규제는 이미 다 사용을 해버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한 2년 반 동안 사용하는 규제를 지금은 1년도 되기 전에 6개월 만에 다 소진을 해버렸고요. 남은 게 세금 규제가 하나 있는데 세금 규제는 세 가지가 있죠. 취득세가 있고 매년 보유하는 보유세인데 보유세 중에서도 아마 종합부동산세가 좀 중요한 세금이고요. 그다음 팔 때 내는 양도세가 있는데 취득세는 문재인 정부 때 이후로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풀려고 했는데 국회 소득세법 개정 사항이었기 때문에 법 개정을 못해서 그대로 문재인 정부 때의 중과세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양도세 같은 경우는 없애지를 못해가지고 2022년 5월 9일부터 1년씩 유예하다가 이번에 유예가 끝나서 중과세가 부활했고 이제 종합부동산세 하나 남았는데요. 윤석열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중과세 하다가 살짝 완화시켜줬는데 세율은 국회에서 살짝 내려줬고요. 공정시장 가입 비율은 박근혜 정부 때 80%에서 문재인 정부 95% 갔다가 지금 60까지 내려오긴 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도 이제 동결을 시켰는데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종합부동산세 하나 남았습니다. 양도세는 이미 중과세를 했고 취득세는 이미 중과세고 남은 게 종합부동산세 하나 남았는데 종합부동산세를 이제 관건은 뭐냐면 올리기는 올리는데 어느 지역까지 어느 아파트가 대상이 될 것인가 한마디로 누가 부담을 많이 느낄 것인가가 이제 타깃인데 이게 왜 고민이 되냐면 정부도 마찬가지고 행정부든 국회든 간에 세금 정책의 부작용은 조세 저항입니다. 우리 솔직히 세금 내야죠. 합법적으로 돈을 벌었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이 나의 생각보다 사회적인 관념보다 더 높게 불합리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는 조세 저항이라는 걸 합니다. 뭐로? 표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전에는 조심스러웠잖아요. 왜? 조세 저항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지방선거 끝나고 이제 세제 개편을 하는데 힌트를 주긴 했습니다. 정책실장이든 국토부 장관이든 힌트를 뭘 줬냐면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초고가 주택이란 말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세제 개편안의 주 타깃이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초고가 주택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쪽이 집중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비거주 1주택은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줄이겠죠. 지금은 10년 보유하면 40% 양도세 공제를 해주고 10년 거주하면 40%를 해주는데 10년 보유만 한 40%를 없애거나 좀 줄이는 방향으로 10년 거주 40에서 혜택을 좀 올리는 방향으로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은 이제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7월에 세제 개편안이 나오게 되면 초고가라고 한다면 이제 한 50억 이상 되는 아파트들과 3주택 이상 정도 되는 다주택자들은 좀 아프겠다. 세금 부담이 꽤 늘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건데 가장 중요한 관건은 50억 넘어가는 아파트가 사실 강남 3구 외에는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관심 가지는 건 20억, 30억대 구간. 지역으로 보게 되면 마포, 성동, 강동, 광진, 동작, 양천구가 있는 목동에 있는 양천구, 여의도가 있는 영등포 정도가 한강벨트라고 하는데 이쪽 지역에 얼마나 부담을 줄 것인가가 저는 이번 세제 개편안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역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올해 아니 작년에 500만 원 냈는데 올해는 한 700 내야 되는데 갑자기 내년에 이번 세제 개편안의 결과가 내년 2027년 12월에 고지서가 나오거든요. 500, 700 내다가 갑자기 2천만 원으로 올라. 부담될까요? 안 부담될까요? 와, 이거 갑자기 500, 700 내다가 2천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부담이 꽤 커집니다. 그러면 4개월, 5개월 후에 있는 2028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제 조세저항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야, 초고가를 올리는 거는 괜찮은데 한강벨트 지역에 20억, 30억 구간에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지금 또 여당의 반응을 보게 되면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일부 국회의원들 빼고는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왜? 한번 경험을 했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조세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판단을 하지 못했는데 그 결과가 언제 나왔냐면 2022년 대선에 나왔습니다. 2020년 국회의원 선거 총선과 2022년 대선에 서울에 있는 그 표 분포를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여당에서. 분석을 하고 보니까 보유세가 많이 올라간 지역이 색깔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세제 개편안에서 대상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면 상당히 불리한 구도가 만들어지겠구나라는 걸 알고가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소수로 타깃을 정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외 지역들은 올리기는 하되 엄청난 부담을 느낄 정도로 저는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정리를 해보면 초고가 다주택자들은 보유세가 좀 아프겠다. 비거주 1주택자들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줄어들겠다. 그러면 거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이렇게 세제 개편안이 나오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이게 이제 관건인데 고가 아파트 시장은 어떻게 되죠? 보유세 부담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올 5월 9일 전에 팔아야 되는 분들은 꽤 많은 분들이 이제 급매물로 10%, 15% 저렴하게 던졌고요. 지금 남아있는 분들은 한번 버텨볼 만한 분들입니다. 어떻게 버티느냐면 전세를 월세로 돌립니다. 잠실 엘스 리센츠 같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월 한 500 정도 받을 수 있거든요. 지금 기준에서 500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년이 얼마입니까? 한 6천만 원 정도 되니까 그 정도 총알을 미리 준비하는 분들이 많고요. 또 한 부류는 중요합니다. 어차피 양도세 내고 분가세니까 10억 남으면 한 7, 8억 세금 내야 되는데 세금 내고 남은 돈을 어차피 자녀한테 줄 때 또 증여세를 내야 되느니 그냥 최고 세율 50%인 증여로 주겠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데 이걸 뛰어넘을 정도로의 압박, 강력한 규제가 나오면 집주인들도 예상치 못하는 그 공격에 당황하면서 금매를 좀 낼 수는 있는데 그게 얼마나 올려야 되는지 그 조세 저항과 부딪히는 접점을 정부가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 외 지역들은 치명적으로 올릴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신혼부부들이 이제 내 집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3분의 2 아파트들은 저는 세금 규제하고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양도세 부담이 크고 보유세 부담이 크다는 얘기는 고가 아파트나 다주택자들의 얘기지 이렇게 20억대 이하 아파트들 구간에서는 양도세라든지 동부세가 치명적으로 아프진 않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는 큰 영향을 주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비거주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줄이는 부분은요. 만약에 보유에 대한 혜택을 줄이고 거주에 대한 혜택을 늘리잖아요. 사람들은 거주를 선택합니다. 아니 세금이 얼마나 중요한데 내 집에 전세 준 집에 집 하나 있잖아요. 서울에 예를 들어서 비거주 1주택이니까 제가 인천에 살고 서울에 강남에 전세주가 하나 있는데 그 집에 혜택을 줄인답니다. 거주를 하면 혜택이 늘어난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살고 있는 전세집을 빼고 서울집으로 들어옵니다. 왜? 서울집을 팔면요. 다시는 못 삽니다. 대출도 안 나오죠. 세금 내죠. 뭐 여러 가지 경비 들어가죠. 다시는 똘똘한 채로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똘똘한 채를 포기하고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으로 간다? 그거는 나이가 한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 은퇴 세대들은 가능한 전략입니다. 그냥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았고 있는 집 정리해서 현금 가지고 편하게 살겠다. 그런 부류들한테는 해당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70세 이상 분들한테는 똘똘한 한 채를 팔고 외곽으로 가기는 상당한 용기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정부 정책이 아쉬운 건 지금도 보면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와 비슷하잖아요. 뭐가 비슷하냐면 보유세를 올려요. 보유세를 올리는 취지가 우리는 이제 징벌적 과세잖아요. 너 보유할 능력이 안 되면서 왜 비싼 집을 가지고 있니? 능력이 안 되면 팔고 외곽으로 가든지 전세로 가. 왜 그걸 쥐고 있는 거야? 라는 신호입니다. 그럼 팔고 싶죠. 팔려고 하니까 양도세 중과세에 맡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딜레마입니다. 그러면 보유세를 올리되 양도세를 내려주게 되면 저는 제 주변에 팔 사람들 꽤 많이 있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는 젊었어요. 30대, 40대들, 베이비붐 세대들이 50대 초반이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했습니다. 다주택자들은 팔고 싶어 해요.
팔고 좀 여유롭게 살고 싶어. 자율주행되는 차도 타고 싶고 애들한테 이제 결혼을 앞두거나 결혼한 자녀들한테 한 몇 억씩 줘서 애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도록 전세난 또 타결도 해야 되고 해주고 싶은데 이 중과세가 막혀 있단 말이에요. 일반 세율도 45에 지방세 더하면 50%거든요. 50%가 적습니까? 교수님하고 저하고 동업을 해도 5대 5잖아요. 우리 돈 반반 내고 노력 반반하면 5대 5인데 정부는 7, 8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니까 그냥 기본 세율도 5를 내라고 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럼 이거를 좀 내려주고 보유세를 올려주면은 저는 꽤 많은 급매물들이 쏟아져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걸 네. 못하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도 사실 김 소장님하고 뭐 100%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저도 말씀 드리는 게 뭐 그동안 뭐 수요 관리 대책하고 뭐 공급 대책 계속 내놨는데 정작 결과는 역효과더라.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뭐 문재인 정부 때보다도 더 많이 올라가더라. 지금도 한국 부동산원 주간 통계를 보면 그걸 연간으로 환산을 하면 한 15% 이렇게 올라가는 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정작 대통령께서는 계속 집값 잡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부동산에서 얻는 그 근로소득은 이건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평행이론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정부 때나 현재 이재명 정부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똑같은 정책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냐. 그것 때문에 세제 개편을 한다고 해도 전반적인 세금을 다 올리는 거죠. 보유세도 높이고 거래세도 높이고. 그렇지만 일반적인 시장 원리로 보면 보유세는 좀 높이되 반대로 거래세를 좀 낮춰주면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그럼 이거 팔고 내가 좀 여유 있게 나이가 들은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해가지고 좀 다운사이징 하고 좀 약간 교외로 여유 있게 가서 살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이 집을 팔면 당장 거래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당장 양도소득세 잔뜩 내고 내가 예를 들어서 30억짜리면 그중에서 한 5억, 10억 이상 빠져나가니까 내가 정작 내가 30억짜리 아파트 팔았는데 내가 들어가는 집은 20억짜리가 되면 내가 어떻게 그걸 팔고 나갈 수가 있어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평행 이론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게 데칼코마니가 아닌가 정말 똑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계속 하는데 기저에는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정책이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결국 앞으로 결과적으로 그동안 정책도 실패하고 또 집값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비관적인 전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우리 입장에서 이제 시장주의자, 저는 시장만 바라보니까 왜 똑같이 하지? 이게 분명히 반면교사하면 한 번은 뭐 두 번은 실수할 수 있어도 세 번째가 반복이 되면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문제가 어디서 출발하냐면 제가 곰곰이 분석도 해보고 그 토론을 하면 반대편 패널들이 하는 이야기를 곰곰이 체크를 해보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공통점을 하나 발견합니다. 이걸 불로소득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불로소득입니다. 이 불로소득이 어디 나오냐면 1800년대 이제 미국이었나요? 뭐 조지 헬리에서 토지 공개념, 토지 소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도시 빈민에 대해서 뭐 이야기가 하면서 결국에는 소수의 분홍들이 토지를 많이 확보하게 되면서 부를 확보하니까 나머지 분들이 그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분들이 소외가 되면서 가난해지더라라는 이론인데 이게 뿌리 깊게 철학이 되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동산을 가지고 특정 개인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이거는 양극화를 더 확대시키고 빈부격차를 더 크게 하기 때문에 이거를 타파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이제 토지 공개념에 실패했기 때문에 뭐 실패라는 표현은 그렇고요. 6.25 전쟁 끝나고 이제 광복하고 1945년에 1950년 전쟁도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뭐 거의 뭐 못 사는 나라 이런 나라가 토지를 공개념을 하려면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고 능력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개인한테 이제 소유권을 넘겨주고 물론 그때 또 정치적인 배경을 보면 미국에서 또 공부를 하신 이승만 전 대통령이 또 그런 개념도 좀 있었기 때문에 소유권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출발선부터 싱가포르하고 좀 다르게 저는 출발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이기도 하고 우리나라만의 특징이 있는데 이제는 토지 공개념 불로소득을 좀 내려놓을 때는 됐다.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이 불로소득이라는 우리 속담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죽은 자식 뭐 이게 잡고 있다라는 뭐 그런 속담이 있는데 이미 죽은 이론은 요즘 시대에 무슨 토지 공개념입니까? 그 세금으로 충분히 환수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자, 보유세율이 낮다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게 되면 낮긴 낮죠. 평균은 낮은데 뭐가 차이가 나냐면 그
중간 평균 이하 아파트는 보유세가 낮아도 너무 낮습니다. 그냥 재산세만 부과되기 때문에 집을 가져도 뭐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밖에 내지 않습니다. 반면 고가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은 선진국 못지않게 세금을 냅니다. 엄청난 세금을 내고요. 근로소득세도 마찬가지죠. 근로소득세도 한 절반 이하는 세금이 소득 대비 너무나 적게 냅니다. 반면 소득이 높은 분들 있잖아요. 한 5억, 10억 이상 되는 분들은 거의 절반 정도 국가하고 동업할 정도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게 격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보유세도 그렇게 바라보면 종합부동산세만 딱 빼서 비교를 이렇게 고가주택만 한다면 우리가 결코 보유세도 낮지는 않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과거에 보유세가 낮고 거래세가 높은 나라였습니다. 근데 배경이 있죠. 70년대, 60년대 이제 토지 개발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허허벌판이었기 때문에 개발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돈도 없으니까 전세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갭 투자도 많이 하기에 정부에서 좀 장려도 했고 선분양 제도를 도입을 해서 건설사들은 많이 짓게 일반인들은 분양을 받아서 사고 팔고 하면서 물량도 공급 물량도 늘리고 건축 경기도 살리고 경제 성장률도 도움이 되고 개인 재산 형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 국가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견인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시대 차익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도세가 좀 발달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점점 올라가긴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최고 세율이 중과세가 아닌 일반 세율도 45%고 예전에는 뭐 35%뭐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우리는 양도세가 높습니다. 근데 보유세는 낮았어요. 전세를 주기도 하고 뭐 임대차도 불안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도 선진국으로 갔죠. 지금 선진국이기 때문에 이제는 보유세를 올릴 때가 저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올려도 된다. 물론 디테일하게 분석은 해야겠죠. 뭘 분석을 하냐면 20년 전에 경남 아파트 강남에 신세계백화점 앞에 5억에 산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게 이제 원밸리가 됐거든요. 50억, 60억 합니다. 그러면 지금 50억, 60억 아파트를 사시는 분은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50억, 60억 아파트를 사면 50억 가지고 영끌해서 50억, 60억 아파트를 산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능력이 되니까 삽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세금을 어느 정도 내도 되는데 20년 전에 5억에 사신 분이 재건축이 돼서 50억이 됐다고 해서 이분이 50억의 보유세를 감당할 능력이 되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럼 이분은 떠나가야 될까요? 5억에 사서 잘 살고 있었는데 내 집 마련해서 내 친구도 여기 있고 상가도 내 단골집도 있고 잘 살았는데 집값이 올라서 이 보유세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삶의 터전을 버리고 외곽으로 밀려나야 되냐 그러면 저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제 주마다 다르긴 하는데 취득가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아니라 5억에 사신 분은 5억에 대해서 높은 세율을 내는 게 맞고요. 50억에 사신 분은 50억에 대해서 높은 세율을 내는 게 맞고 그 집이 나중에 100억이 되면 100억에 산 사람은 세금 많이 내고 50억에 산 사람은 50억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게 왜 세금은 예측 가능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세제 개편을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세율 구간도 그렇잖아요. 양도세 비과세가 지금 1세대 1주택자 2년 보유 2년 거주하면 12억까지 비과세를 해주는데 노무현 정부 시절에 2006년도에는 6억까지 비과세였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때 대비해서 물가나 집값이 한 4배, 5배 정도 서울에는 올랐는데 비과세는 2배밖에 인상 안 해주고요. 누진 세율 구간은 더 잔인해요. 지금 6에서 45%거든요. 기본 세율은. 6% 구간이 최근에는 1,400만 원 이하 6%인데 그게 20년 전에는 1,200만 원이었어요. 1,200에서 20년 동안 1,400밖에 안 올려줬다고요. 실질적인 저는 증세라고 생각합니다. 상속세, 증여세도 마찬가지예요. 30억 초과되면 50% 세금을 내거든요. 이게 2000년도에 30억 초과로 바뀌었거든요. 그럼 2000년에 30억과 지금 30억은 2000년에 30억 원요. 강남 아파트 5채, 6채 살 돈입니다. 그 정도 돼야 절반 정도 내는데 지금 30억은 마포의 아파트 한 채 값이거든요. 구간을 안 올리다 보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국가가 증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제 개편은 이런 걸 테이블에 올려놓고 종합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디테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집값이 올라가니까 집값이 올라가네? 보유세 올려. 취득세 올려. 양도세도 올려. 이렇게 즉흥적으로 규제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매물이 안 나오겠죠. 어떤 매물이 필요하냐면 급매물이 필요하거든요. 저렴하게 팔아야 되는데 자, 당근과 채찍이 있습니다. 기원전 6세기인가요? 7세기에 이솝와 보면 나그네 옷을 누가 벗겼을까요? 바람에 하면 팍 붑니다. 나그네가 옷깃을 이렇게 여미죠. 햇볕이 하니까 벗었잖아요.
당근과 채찍이 동시에 필요한데 채찍이 보유세라면 당근은 양도세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채찍과 채찍, 바람과 바람이 동시에 불기 때문에 옥기스를 이렇게 여밉니다. 집주인들이 팔아야 되는데 저도 이제 자녀를 키워서 애들이 다 컸는데 공부하라 공부하라 부모가 자녀 생각해서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하든가요? 저희 애들은 안 하더라고요. 그럼 애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를 생각해 보면 제가 하고 싶을 때 일을 열심히 하고 싶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을 때 부모님이 하라고 얘기 안 해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집주인들이 팔고 싶게 만들어주면 돼요. 어떻게 팔고 싶어? 양도세를 깎아주면. 근데 그냥 깎아주게 되면 명분이 없죠. 왜? 아니 집값이 올랐는데 그냥 깎아주면 무주택자들이 얼마나 섭섭하고 속상하겠습니까? 그러면 머리를 쓰면 서울집을 팔고 비수도권 지방으로 가서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양도세 100% 감면 좋잖아요. 미분양도 소진하고 서울 수요도 분산하고 이런 정책들 아니면 20% 저렴하게 KBC 세 대비 20% 저렴하게 팔면 양도세율이 45가 아니라 25%를 해줄게. 계산기 두들겨 보고 유리한 사람은 팔겠죠. 그럼 사는 사람은 저렴하게 사도 좋고 아니면 요즘 금융시장 얘기를 하니까 집 팔아가지고 그 돈을 국민연금에 넣던 주식시장에 넣고 5년간에 운영하게 되면 양도세 면제해 줄게. 저는 이런 정책들을 피면 엄청나게 많이 팔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들 매물 쏟아지고요. 급매물로 나옵니다. 그러면 매수자들은 살 사람은 사고 임대사업자들도 활성화시켜주게 되면 세입자들도 가고 저는 살 사람은 사고 임대로 살 사람은 전세 월세로 살고 살고 싶은 사람은 팔고 이게 시장 경제의 자연스러운 원리 아닐까. 네, 정부가 모든 걸 컨트롤 하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옳은 말씀 해주셨고,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아이디어도 많이 내놓으셨는데, 정말 오늘 김 소장님 말씀을 우리 대통령부터 많은 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 보시기만 하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기왕이면 직접 자문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큰 그림을 다시 좀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사람들로 하여금 집을 팔고 싶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두 가지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새집 공급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니까 기존 주택이 매물로 많이 나오는 형식의 공급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쪽에서는 보유세를 좀 높여주는 한편 또 한쪽에서는 이제 거래세, 특히 이제 양도소득세를 낮춰주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집을 팔고 약간 교외에 좀 인접한 지역에 저렴한 집을 좀 구해서 사시면 그러면 이제 서울 중심은 좀 젊은 사람들, 직장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직주 근접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서 저렴하게 이제 살면서 또 일도 하고 또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정책이 좀 쓰여지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유세 좀 약간 높이고 거래세 좀 낮춰준다. 다만 이제 보유세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이제 처음 집을 사신 분하고 지금 사는 분하고 집값이 그동안 많이 올랐고 또 능력도 다른데 똑같이 많이 내면 이제 사실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저는 생각하는 것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취득할 당시에 그 취득 가액 기준으로 보유세를 좀 높여주면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똑같이 가는 거니까 다만 아주 똑같이 가진 않고요. 대표적인 것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그래도 조금씩 이제 인플레이션율 정도 그 정도 약간씩 높여가더라고요.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처럼 그냥 그때그때 이제 시장 가격을 계산해서 이제 중과하는 방식 또 그런 것은 뉴욕주는 또 그렇게도 하긴 합니다. 그래서 한 반반 정도 이렇게 좀 미국은 좀 나눠져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유세가 좀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래세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다 하는 말씀인데 다만 이것을 못하는 이유가 앞서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걸 너무나 그 정치 이념적으로 좀 보는 것이 아니냐. 불로소득은 이건 용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전부 다 회수해야 된다. 이런 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정치 이념이 아니라 정치 공학적으로 좀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거래세 증가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쳐요. 특히 중산층이나 서민들이 저놈도 근로소득이니까 이거 좀 때려가지고 쟤들 세금 많이 내는 거 보면 속이 다 후련하다. 근데 나중에 결과 보니까 집값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 그분들은 맞습니다. 내가 뭐 그 집 살 것도 아니고 뭐 어쨌든 난 속은 후련해. 그러니까 내가 표 하나 줄게. 이렇게 생각하는 면도 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보유세를 막 높이자니 색깔이 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제 말씀이 맞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막 다 올렸습니다. 공시가격도 올렸고요. 현실화라고 해서 공정시장 가입 비율도 매년 5%포인트씩 올렸고 세율도 무지막지하게 올렸고요. 세보다 상압도 엄청 늘렸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사실은 그렇게 늘리면 안 되는데 막 3배 이렇게 늘리다 보니까 이제 폭탄이 됐는데 그 결과를 이제 선거철에
결과제를 받아봤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세금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여당도 그렇고 대통령도 작년에 취임할 때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건드리게 되면 물론 효과도 있으나 부작용도 상당히 데미지가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공급과 대출로 좀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이 구조적인 문제가 수요 과잉 공급 부족이 서울의 이 비정상적인 수급 언밸런스를 단순히 대출 규제, 공급은 뭐 어차피 시간이 10년 이상 걸리는 거고 공급은 사실은 저는 이제 공급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공급은 당연히 꾸준히 하되 2030년 완공 예정인 태릉 CC를 2029년으로 1년 단축했다. 이게 뉴스입니까? 왜? 아니 지금 전세는 아닌데 2029년 착공하면 2032년, 2033년에 완공하는데 그러면 6년, 7년, 8년을 기다려라는 얘기인데 신혼부부들은 지금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2024년, 2025년이죠, 작년이. 2025년에 서울의 신혼부부들, 혼인신고한 신혼부부가 4만 9천 쌍 정도 되고요. 2024년이 4만 2천 쌍, 올해는 5만이 넘을 것 같습니다. 매년 가구수 분화가 일어나는데 새로운 수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은 기본적으로 지방에서 올라오는 분들도 있고 자체 분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최소 한 5만 호 정도는 신규 공급이 돼줘야 되는데 지금 절반도 안 되는데 결혼은 또 많이 해. 근데 요즘 결혼하는 분이 돈이 아예 없지가 않고요. 기본적으로 총알이 있는 분들이 결혼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갈 전세 집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2011년에 박원순 전 시장이 10년 정도 하는 사이에 389개 되는 구역을 이제 해제를 했는데 뭐 이해를 하자면 그때는 시장이 이제 침체되는 상황이었고 원주민들이 젠트리피케이션 쫓겨나가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중단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때 하지 않았던 정비사업 물량들이 이제 지금 부메랑이 돼서 공급 부족으로 다가오니까 지금 노력하면 10년 후에는 안정이 될 수는 있겠죠. 이 10년 사이가 문제인데 저는 그래서 지금 다주택자들 압박하고 있고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하고 중과세하고 하는데 그거를 10년 후에 충분히 공급을 하고 나서 하고 싶은 거 뭐 불로소득을 하든 다주택자 뭐 압박을 하든 공공 임대를 하든 하는 거는 좋은데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10년의 과도기 공급을 준비하는 이거 인큐베이터 같은 이 10년의 시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준비는 되지 않았는데 다짜고짜 다주택자를 때려버리니 다주택자들은 우리 개인이잖아요. 개인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독립투사들 있잖아요. 독립투사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기리고 그렇게 뭐 박물관도 만들고 하는 이유가 개인의 이익을 포기하고 내 가족과 나의 이익을 포기하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개인은 다 독립투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데 다주택자들을 보고 세금 규제를 때리면 다주택자는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세입자한테 월세로 전가하거나 전세금을 올리거나 집을 내가 입주해버리거나 이런 선택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설픈 섣부른 이런 다주택자 규제 정책이 결국에는 전월세 실을 말렸고요. 우리 부동산 정책의 1번 목표가 서민 주거 안정이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목표인 주거 안정이 지금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는 점은 저는 치명적인 문제다. 사실 강남 집값 있잖아요. 올 3월, 2월에 급매물 나왔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든 생각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강남에 살면 부자죠, 일단. 이 부자가 급매로 냅니다. 40억 아파트를 35억에 팔아요. 그 집을 누가 사냐면 더 부잣집 자녀가 금매를 받아서 사더라고요. 급매로. 이분은 45억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데 40억 집을 35억 급매로 사더라는 거예요. 우리 서민들은 언감생심, 엄두도 못 내는데. 그래서 야 이게 부잣집을 더 부자가 사는 그것도 급매물로 사는 정책이 어떤 큰 의미가 있을까? 이게 지속 가능하면 괜찮은데 5월 10일 이후에 다시 원상 회복돼 버렸잖아요. 이런 일시적인 단기 처방은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 배가 아프면 근본 배가 왜 아픈지 진단을 하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파스만 붙여놓으면 그게 하루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단기 처방은 바람직하지 않고 지금이라도 충분히 공급을 하고 그때까지는 저는 시장 친화적으로 보유세 올리고 양도세 내리고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도 좀 활성화하고 과도한 부분은 밸런스 조절을 하고 이런 정책을 해서 적어도 서민 주거 안정 전세 살고 싶은 분들은 전세 살 수 있게 월세 살고 싶은 분들은 월세 살 수 있게
좀 만들어주는 게 옳은 정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 그동안 계속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마침 김 소장님께서 저의 응원군처럼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계속 그동안 정책 나온 것이 서민 중산층을 위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정말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었나. 수요 관리 정책 해가지고 뭐 25억 이상이면 뭐 2억까지밖에 대출을 못하고 뭐 이러면 결국 그걸 누가 살 수 있겠어요? 당연히 돈 있는 사람이 뭐 증여받고 상속받은 맞습니다. 사람이 아니면 자기가 정말 능력이 있어서 이번에 뭐 삼성전자 다니고 SK하이닉스 다니면서 보너스 듬뿍 받아가지고 그런 분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정작 돈 없는 분들, 집 없는 분들, 그러한 분들은 그것도 좀 더 그래도 좀 내 일자리 있는 곳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분들께는 그야말로 도리어 더 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무엇보다도 집값이 도리어 더 많이 올라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매물도 줄어들어 버렸잖아요. 그게 이제 매물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 전세 매물 그리고 월세 매물이 다 줄어들어가지고 그분들은 이제 집을 살 수도 없고 빌려서도 들어갈 수 없는 집이 이제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은 이제는 내가 넘볼 수 없는 집, 그러니까 살 수 없는 집이 아니라 그 산다는 게 바이 산다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내가 임대해서도 살 수 없는 리브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지역이 돼버리는 것이 아니냐.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것을 기왕이면 정부에서도 좀 알고 정치권에서도 좀 알고 또 일반 우리 시민, 국민들도 좀 이러한 내용을 좀 아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다 구체적인 정책은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보유세는 좀 높이고 거래세는 좀 낮춘다. 다만 그 보유세도 기왕이면 앞으로라도 새로 구입하는 분들부터라도 일단 구입 시점에서부터 보유세를 좀 강화하는 정책을 그것도 예측 가능하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나가면 좋겠다는 거고 그것도 1가구 1주택만 좋은 것이 아니라 서울 이외의 다른 지역은 서울 아파트 하나 팔면 뭐 4-5채도 살 수가 있잖아요. 아까 지방 이야기도 하셨는데 지방에 4-5채 갖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서울 한 채, 또는 한 채가 더 중요한데 지방에 여러 채 있다고 다주택다라고 막 때리는 것보다는 이걸 전부 다 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총 주택 가액이 얼마냐. 그에 따라서 누진적으로 보유세를 부과하면 자연스럽게 똘똘한 한 채 현상도 없어지고 서울 집중 현상도 없어지고 그래서 지방에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많잖아. 인구 감소가 되고 그래서 노인밖에 살지 않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공동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지금 빈집으로 남아있는데도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를 사실 좀 살리기 위한 정책. 그래서 이게 윈윈이라는 정책인데 왜 이런 정책을 안 쓰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제 서서히 정리 좀 하면서 오늘 말씀을 끝내면 좋겠는데요. 자, 다시 이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해법까지도 이야기를 했는데 2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과연 정부가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2번째는 지금 집을 사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 2가지. 그러니까 하나는 정부 정책에 대한 질문, 또 하나는 개개인이 과연 현재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는지 이런 건데 우선 첫 번째,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과연 집을 잡을 수 있을까요? 집값을? 만약 이거에 따라서 당연히 2번째 질문과도 연관이 되긴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집값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난센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역설적으로 집값을 잡은 정부가 있었나요? 저는 제 기억으로는 하나 있었습니다. 노태우 정부 시절에 1기 신도시 포함 200만 호 공급 계획을 일사천리로 공약이었는데 그게 임기 내에 돼버립니다. 그리고 수요 억제도 합니다. 노태우 정부 때 토지 공개념도 있었고요. 그 당시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이 3년 거주 5년 보유였습니다. 지금은 2년 거주 2년 보유잖아요. 규제도 수요 억제도 강하게 하고 공급을 단기간에 늘리다 보니까 집값이 안정이 됐는데 지금은 그게 가능하냐 그러면 그 옛날 얘기잖아요. 빈 땅도 많았고 국가의 힘도 있었고 그때는 신도시 개발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기꺼이 다 수용을 당해줍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신도시 개발한다고 하면 일단 대형 로펌부터 찾아갑니다. 왜? 협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 그러면 노태우 정부를 제외하고는 정책으로 집값 잡은 거는 저는 없었는 것 같습니다. MB 정부 시절에 반값 아파트 나와서 좀 효과를 좀 보긴 했는데 그때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맞물렸고요. 그럼 집값이 언제 떨어졌느냐 보게 되면 너무 멀리는 가지 말고 30년만 보면 97, 98년도 IMF 외환위기 때 집값이 떨어져서 한 2년 반 정도 하락을 했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8년도에 해서 한 6개월, 1년 정도 단기 급락을 했고 그 뒤에 이제 2차 하락이 있어서 박근혜 정부 때까지 좀 힘들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2022년, 2023년에 긴축, 미국이 이제 QT죠. 긴축을 해가지고 1년 반 정도
고점 대비 30% 정도 떨어졌습니다. 이 공통점이 있죠. 세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 부동산 정책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외적인 충격파. 그게 뭐냐면 불확실성이에요. 야,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 이제 너무 멀리 가지 말고 2022년, 2013년만 보자면 금리가 올라서 집값이 떨어졌다라고 이제 대다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금리가 올라서 집값이 떨어진 게 아니라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빨랐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에 그 당시 파월 의장이 3년 동안 금리 안 올린다고 해가지고 저는 진짜 안 올릴 줄 알았는데 2022년 되니까 제로 금리에서 5.5%를 올리더라고요. 빅 스텝, 뭐 자이언트 스텝, 울트라 빅 스텝 뭐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어떻게 되지? 이러다가 10% 올라가는 거 아니야? 큰일 났어. 예측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불확실성 상황에서 금리는 올라가고 대출이자 부담은 늘어나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앞이 안 보이니까 두려운 마음에 금매로 던집니다. 이게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올해 하반기든 내년이든 간에 예상치 못하는 불확실성은 언제든지 저는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동 전쟁의 여파가 이상하게 흘러가가지고 미국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중국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우리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불확실성이 커지면 단기 급락할 수는 있는데 고점 대비 한 30% 또는 그 이상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확실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수급이 문제가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떨어질 수는 있어도 이거는 불확실성에 의한 하락은 단기 길어야 3년 안에 끝나더라. 그렇게 바라보면 정책으로 규제로 집값을 잡을 수 있냐 그러면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시장은 예측하잖아요. 지금 보유세를 올릴 것 같고 비거주 1주택자들 뭐 보유 혜택 줄이겠다라고 하면 나는 거주해야겠어. 세입자한테 전가해야겠다. 보유세는 증여해야겠다. 계획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유세를 폭탄을 때립니다. 20억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1년에 보유세를 2천만 원씩 내도록 하겠다. 50억 가지고 있으면 5천만 원. 10억 가지고 있으면 1년에 1,000만 원씩 내도록 하겠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주인들이 던지겠죠. 단 그 집을 사는 사람도 없겠죠. 10억 아파트를 사는데 1년에 1,000만 원 내라고 하면 누가 사겠습니까? 이거는 시장 경제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이런 정책은 할 수가 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정책으로 집값 잡는 건 앞서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합리적으로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내리고 세율 밸런스 조정하고 사람들이 살 사람은 사고 팔 사람은 팔 수 있게 한마디로 자극을 받지 않게. 막 자극을 받으면 포모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최선의 집값 안정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나오는 정책을 보게 되면 대출 규제 강화하고 지역 규제 이미 했고 양도세 올렸고 취득세 이미 올랐고 나머지 보유세도 올릴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수요 억제 정책은 집값 안정은 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신혼부부들 어떻게 해야 되냐? 무주택자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은 똑같습니다. Just do it입니다. 하십시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요. 2024년에 제가 만난 분이 있습니다. 모 방송국 아나운서인데 방송 끝나고 저하고 커피 한잔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2011년도 12년도에 강남 아파트를 팔았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유행했던 게 그 모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이 강남 집을 팔고 김포, 일산 같은데 전세 살다가 강남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면 돼. 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호응을 얻고 강남 집을 팔고 떠나갔는데 그때부터 집값이 계속 올라가지고 이제 영원히 내 집 마련을 못 합니다. 이분이 뭔 얘기를 했냐면 2024년 여름 얘기입니다. 김 소장, 나 어떻게 해야 돼? 너무 힘들어. 집 팔고 나서 악몽이야. 계속 우리 와이프가 밥 먹을 때마다 나를 뭐라 해. 집 팔아서 우리 애들 인생 너가 어떻게 할 거냐고 책임져라고. 너무 힘든데 지금 집 살려니까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나 지금 사도 돼? 너무 불안해. 어떻게 해? 그래서 저는 사라고 했습니다. 왜? 어차피 무주택인데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집 하나는 있어야 되니까 스트레스에서는 벗어나야 되니까 앞으로 얼마 올라갈지는 모르는데 10년 후에 서울 집값이 올라갈 것 같아요? 내려갈 것 같아요? 라고 물으니까 10년 후에는 올라가 있겠지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단기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실거주 목적인데 10년은 보유하실 거죠. 맞대. 사세요. 잘 살다 보면 1억이 오르든 10억이 오르든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거 안정이 우선이고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해서 샀는데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2024년, 2025년에 엄청 많이 올라가지고 그분이 연락을 안 합니다. 밥이라도 얻어먹어야 되는데 연락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냥 필요하고 자금이 되면 내 집 마련을 하는 겁니다. 단 영끌은 하면 안 됩니다. 영끌이 뭐냐면
언제든지 금리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갔을 때 1년, 2년 정도는 지금의 대출 이자 2배 정도 내더라도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자금 계획입니다. 리스크 관리입니다. 그래서 영끌해서 여기서 금리 올라가면 나는 6개월 못 버텨. 이런 분들은 자금 계획이 틀린 거고요.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2년, 3년 허리끈 졸라매고 내 용돈 줄여가면 충분히 버틸 수 있다면 자금 계획이 되는 거니까 그런 분들은 내 집 마련하십시오. 다주택자가 주택수 늘려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다주택자는 오히려 줄여야 되는 상황이고요. 무주택자는 상황에 맞춰서 내 집 마련하십시오. 수급 밸런스 서울이 쉽게 개선되지 않습니다. 전월세 문제 1, 2년 안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거 불안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스스로 각자의 길은 찾되 저는 내 집 마련하시고 청약 가점 점수가 좋은 분 있잖아요. 자녀가 3명이야. 무주택인데. 이런 분들은 공공분양이라든지 청약하시면 당첨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분들은 청약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집값이 예전처럼 빨리 올라갈 수 없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의 인구가 계속 사실 느는 게 아니라 줄고, 특히 이제 인구 고령화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고, 그와 이제 연계해서 우리나라의 실질 GDP 성장률, 이제 장기적인 실질 GDP 성장률이 이제 잠재 GDP 성장률이라고 하는데, 이게 빠른 속도로 지금 0%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잃어버리는 30년의 길을 일본은 90년에 갑자기 갔지만 우리는 지금 빠른 속도로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집값은 지금 크게 보면은 인구가 느느냐, 또 젊은 인구가 많이 느느냐, 또 소득이 얼마나 빨리 늘어나느냐, 뭐 이런 거에 이제 결정이 되는데 이 두 가지는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집값 띄우는 것보다는 좀 오히려 좀 하향 안정화시키는데 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유동성에 이제 문제가 들어가는데 그 유동성이 이제 금리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 금리가 현재는 이제 기준 금리가 2.5%인데 이제 앞으로 올릴 거라고 지금 며칠 전에 금통위에서 이제 밝혔잖아요. 그래서 아마 7월 달은 올릴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은데 그 뒤에도 한두 차례 더 올리지 않을까. 그리고 또 내년에도 더 올릴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인 이제 현상인데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무튼 전반적인 금리가 높아지는 상황까지 이제 겹치면 집값은 하향 안정화 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상황이 사실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 하반기 상황이거든요. 그때 이제 윤석열 정부 때인데 그때 집값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강남 같은 경우에 한 30% 이렇게 빠졌는데 그때 이제 둔촌 주공 사태도 나고 이제 미분양 나고 이러면서 갑자기 뭐 부동산 PF 문제 나고 그러니까 정부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 풀었죠. 세금도 깎아줬죠. 또 거기도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빚내서 집 사라고 해가지고 신생아 특례대출 그전에는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부터 시작했죠. 매년 뭐 40조, 60조를 계속 푸는 거예요. 그래서 집값이 좀 부양된 측면이 사실 있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집값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때는 계속해서 서울의 매물이 증가했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인구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경제 성장률 잠재력이 계속 추락하는 문제라든가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때문에 집값은 하향 안정화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는 계속 부양하는 정책을 쓰니까 이거 안 된다고 비판을 했는데 이제 다시 금리가 낮아진 상태에서 이제 정권이 이제 바뀌었는데 바뀐 신 정부는 지금 쓰는 정책이 문재인 정부 때 쓰는 정책을 다시 또 쓰니까 집값이 다시 올라가는구나.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지표가 집값 그 자체도 있지만 서울의 그 매물이거든요. 그 매물이 계속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현 정부가 처음 출범할 때만 해도 서울에 한 9만 호 정도 있었는데 이게 한 5만 호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한 8만 호까지 잠깐 좀 늘어났다가 다시 지금 5만 5천으로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사실 추락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은 결국은 정부가 그동안 사실 정책을 안 쓰는 것만도 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솔직히 합니다. 차라리 가만히만 있었으면 집값이 좀 하향 안정화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반대 결과를 가져오는 그러한 정책을 계속 내왔다. 앞으로도 좀 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김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신지 말씀 저도 부탁드립니다.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제일 첫 번째도 말씀드렸잖아요. 전국 평균을 보게 되면 집값이 오르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하고 경기 일부 지역만 올라가는데 이거를 전체적인 상승장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서울 집중화 양극화 현상이라고 저는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본 부동산이 안정이 됐다, 뭐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도쿄 중심으로 또 상승폭을 최근에 키우고 있는 부분도 보게 되면 이거는 서울의 양극화 문제를 해석을 해야지 이게는 전체적인 뭐 집값 상승 국면 상승 사이클이라고 보기는 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책의 부작용도 있고요. 서울은 수급 밸런스도 안 맞고 양극화가 벌어지다 보니까 사실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제일 불안을 호소하는 게 그겁니다.
자산 격차가 자기들은 줄어드는데 서울은 올라가다 보니까 점점 격차가 벌어지더라. 제가 몇 년 전에 만난 분이 지방에서 이제 부자인데 10몇 년 전에 이제 10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100억을 건물을 팔면 강남의 아파트 한 5채 이상 살 수 있는 정도의 재력을 가진 분이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자기 건물 가치는 70% 떨어지고 강남 아파트는 몇 배가 올랐다는 거예요. 옛날에 5채를 살 수 있었는데 이제 한 채밖에 못 사는. 그럼 10년이 지나면 이제 한 채가 아니라 서울의 중간 지역도 못 사는, 아우 큰일 났네라는 위기감을 느끼니까 지방에 있는 수요 돈들도 서울이 빨아들이고 있어서 서울 집값이 올라가는 거지, 전체적인 예전 같은 경제 성장기 시절에 수요가 뒷받침이 되고 저는 그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울만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적인 상승장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럼 정부가 할 일은 답은 정해져 있죠. 정책으로 잡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요 공급은 꾸준히 늘리되 서울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도 좀 나와줘야 되고요. 앞서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매물도 나와야 되니까 보유세 올리고 양도세 내려서 매물도 나오게 하고 이렇게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는 플레이어들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게 되면 사실 집값 저는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2021년도 마찬가지잖아. 포모가 생기니까 벼락거지가 될 것 같으니까 막 불안한 마음에 지금 최근에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 약간 포모가 느껴지는데 지금 하이닉스 삼성 안 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걸 우리가 정상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 전체 장을 보게 되면 삼성 하이닉스 빼고는 나머지는 다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부동산 시장도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얘기지 전체를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을 잘 읽어야 되고 주거 안정을 위해서 내 집 마련을 하라는 거지 주식처럼 사가지고 몇 년 안에 돈 벌고 저는 그런 거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번 사면 10년은 보유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집을 사면 10년 보유해. 10년 보유할 능력이 되냐? 거기 맞춰서 저는 주거 안정을 위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게 맞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 우리 오늘 인터뷰 시작하면서 제가 김인만 소장님이야말로 시장을 정말 시장 그대로 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1시간여 이렇게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더더욱 그 생각이 굳어지고 아마 시청자분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오늘 팬들 많이 늘었을 거라고 정말 생각합니다. 기왕이면 이러한 영상을 많은 분들께 공유하고 특히 정치인 분들 그리고 또 우리 정부에 계신 분들 또 기자분들 여론 주도층 분들께 많이 공유하셔서 그래서 그분들 생각이 좀 바뀌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정말 해봅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우리 둘은 어쨌든 뭐 생각이 너무 비슷하고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기회를 더 가져도 될까요? 좋습니다. 저보다 훨씬 바쁜 분이라서 이렇게 모시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더군다나 오늘 휴일인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많은 분들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정치권부터 시작해서 우리 개인까지 정말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또 이렇게 더 자주 우리가 또 만나고 또 기회가 되면 또 직접 만나서 또 현장에 가서도 또 우리가 방송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디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기준을 잡고 내 집 마련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